드라이빙 시즌의 유가와 천연가스 예상. 일반적으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은 5월 말 미국 현충일 연휴부터 9월 초 노동절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드라이빙 시즌은 2년 만에 코로나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첫 여름인 만큼 강력한 항공여행 수요 상승이 예상됩니다. 미국 호텔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으며 60%는 지난 2년 동안보다 더 많은 여행을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석유 제재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헝가리의 반발로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제재는 연기될 수 있지만 선박을 통한 수입은 곧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은 최근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그만큼 상승해서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가장 크고 러시아의 원유 생산 업체들이 더욱 강력한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 정유소로 보내는 양까지 현재 수출 물량으로 돌릴 정도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원유 생산량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최대 정유소인 로스네프트의 정유 처리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28%나 감소했고 원유 수출과 달리 러시아산 석유 정제품의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가 더욱 강해지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 엄청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구매 중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쿼드 회원국으로 동맹관계에 있지만 현재는 정치적인 입장보다 경제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아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 주기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산 수입량이 앞으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기술 제휴로 여러 기의 원전을 짓고 있는 등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인데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광범위한 파트너 연합을 만들기 위해 인도와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1분기보다 약 50% 증가한 하루 110만 배럴에 가까운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을 통해 수입하는 중인데 유조선으로 약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도시 봉쇄로 자국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쌀 때 쟁여놓으려고 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비 효과로 미국 제재로 중국에 집중적으로 팔리던 이란산 원유가 러시아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현재 약 4천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실은 20척 정도의 유조선이 갈 길을 잃고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잠시 정박하면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중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꿀 빠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로 보이며 고유가로 경제 부담이 큰 3세계 국가들 역시 할인된 가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부과하는 제재로 인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후반기부터 하루 약 3밀리언 배럴 정도 줄어들면서 앞으로 수년간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서방 업체들과 합작으로 추진 중이던 원유와 LNG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기술력을 앞세운 서방의 대형 서비스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시작하면서 석유 산업 자체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러시아 못지않은 석유 수출국이었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업계 내 장기적인 투자 부족과 서방 업체들과의 장비 및 기술 교류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정비나 수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도 그리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우디가 3월에만 석유 수출로 작년 대비 123% 상승한 30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거의 매일 1빌리언 달러씩 돈을 찍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는 생산량을 급증할 생각이 없고 남은 희망은 미국, 특히 올해 미국 생산량 증가의 80%를 담당할 퍼미언의 생산량 증가인데 배럴당 100불이 넘는 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과 주주 환원, 그리고 보조금 제한이나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 기대감과 함께 복합적인 이유로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가는 당분간 100불 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비축류 SPR을 계속해서 방출하는 중이고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샹하이가 코로나로 장기간 봉쇄된 상황에서도 고유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SPR 방출이 종료되거나 중국 봉쇄가 풀린다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지난달 뉴욕의 항공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5월 중순에 피크를 찍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는 7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요 파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석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저번 주에 한때 9불을 넘으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서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 생산량 증가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LNG 수출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재고 수준이 5년 평균보다 약 17% 정도 낮아졌습니다. 전력회사들은 한때 천연가스보다 저렴한 석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현재 석탄 전력은 ESG 등의 문제로 일부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 미국 서부의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 용량도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부하가 최고조에 이를 여름 동안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5월에만 거의 30% 상승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가격 상승 역시 휘발유 값과 마찬가지로 공과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의 40%와 석유의 27%를 공급받아오던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목표로 기존의 2030년까지 에너지 전체 수요의 40%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45%로 5% 상향 조정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장과 새로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3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9년,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4년이 걸리므로 당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공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집트, 이스라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가스 및 석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20억 유로를 투자해서 송유관과 LNG 터미널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에서베스카 오일, 아마도 석유 주식 중에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주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ATH의 가장 큰 강점은 매장량인데 현재 생산량 기준 100년이 넘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73불 기준 PDP의 PV10이 주당 캐나다 달러 2.83불, P1 매장량 기준 주당 5.17불, 그리고 P2 매장량 기준 주당 8.49불인데 현재 유가는 100불이 넘었고 주가는 캐나다 달러 2.56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NAV 대비해서 ATH보다 저평가인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올해 생산량의 92%가 리퀴즈일 정도로 리퀴즈 비중이 높고 원유 생산량 중에는 오일샌드에서 나오는 헤비오일과 몬트니와 듀버니 셰일 유전에서 나오는 라이트 오일이 8대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TH의 또 다른 강점은 유가 85불 기준으로 올해 말이면 순부채가 제로가 될 예정일 정도로 부채 레버리지가 낮습니다. 유가 85불 기준으로 부채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달성이 예상되고 그러고 나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가가 100불이 넘었기 때문에 순부채 제로나 부채 목표는 훨씬 일찍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 누텔의 9포인트 에너지 자료에서도 올 4분기에 순부채 제로가 된다고 나오고 유가 100불 유지 시 내년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통의 석유 섹터 투자 자문기관인 피럴스 앤 코어의 올해 예상 DAFCF 수익률, 한국말로 하면 채무조정 잉여 현금 흐름 수치에 따르면 유가 90불 기준으로 ATH의 DAFCF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량, 부채 비율, FCF, 넷백 수치 등이 좋은 회사인데 제 개인적으로 크게 내키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오일샌드의 특성상 ATH 정도 사이즈의 오일샌드 회사가 자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유가 50불대 초반으로 대형 오일샌드 회사에 비해 약 20불 정도 높은 ATH 같은 경우 결국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 종합회사에 인수되어야 하는데 대형 오일샌드 업체인 CNQ, SU, CVE, IMO 중에 마땅히 ATH를 인수할 만한 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ATH처럼 매장량이 많고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 특히 셰일에 비해 감소율이 굉장히 낮은 오일샌드가 주력이고 손익분기점이 높은 회사라면 유가가 100불이 넘는 시기에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전혀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 생산량은 1분기가 가장 많고 다른 회사들과 반대로 그 뒤로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올 하반기에 순부채가 사라지고 현금 포지션이 되는데도 다른 소형 회사들처럼 1분기에 카펙스를 때려 넣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 부채만큼 낮출 때까지 FCF를 전부 부채 갚는 데 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경영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평균 유가 대비해서 회사가 홍보하던 예상 FCF 수치만큼 실제 FCF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소 실망스러운 재융자 조건이나 15% 정도 주가를 희석할 수 있는 워렌트 발행, 그리고 로열티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잔잔한 이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로 CJ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련 없이 CJ로 전부 로테이션 했었는데 CJ 실적 플레이가 끝나고 최근에 다시 ATH를 조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로테이션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모으기 시작한 이유 역시 앞서 말한 거부하기 힘든 매장량의 가치와 고유가 유지 시 엄청난 FCF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100불대로 고정되는 분위기이고 최근 가장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한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원유 해칭 상황은 생산량의 50%가 분산되어 있는데 20%는 실링이 유가 US 115불에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고 30%만 유가 US 67.5불에 스왑되어 있기 때문에 피어 그룹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3.1 빌리언 달러로 10년 이상 커버가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있다는 것도 인수되기에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센테니얼 리소스, LPI나 CPE 등의 피어 그룹에 비해 부채 레버리지나 해칭 상황이 양호하던 CDEV는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등 주주환원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가 빠른 배당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3.9 빌리언 달러의 대형 거래로 덩치가 큰 비상장 회사인 콜게이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요즘 실적 발표는 배당 뉴스에는 급등하고 인수 뉴스에는 실망 매물과 공매도 세력이 합세하면서 급락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자신보다 더 큰 덩치의 비상장 회사와 합병하고 아직 헤매고 있는 CRGY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구매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CDEV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퍼미언 델러웨어 지역에서 7빌리언 달러 규모의 중형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석유 회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 FCF와 NAV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 생산자 간의 결합인 만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텍사스주의 남쪽 델라웨어 자산은 서로 붙어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좋은 뉴멕시코주의 북쪽 델라웨어 유전에는 양쪽 회사들의 자산이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거의 2배로 불어났고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부담입니다. 콜게이트의 기본 배당이 있었고 합병 후 주당 0.04불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늘어난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하니 배당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주식 수가 갑자기 2배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많은 주주들이 유가가 너무 높을 때 비싸게 합병했고 콜게이트가 비상장 회사인데다 합병 조건으로 현금까지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 CDEV보다는 콜게이트에 더 유리한 합병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겨우 살아남은 소형 회사에서 하루 13만 5천 BOE를 생산하고 한 해 1빌리언 달러가 넘는 FCF를 기대할 수 있는 중형 규모의 델라웨어 단일 유전 생산자로 거듭난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방이 튼튼해지고 더 큰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행인 점은 콜게이트의 올해 해칭 상황이 유가는 평균 101.31불에 수합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평균 8.05불에 수합되어 있으며 양방향 칼라스는 실링이 11.53불에 되어 있는 등 해칭 기준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CDEV의 기존 해칭 상황도 올해는 원유 생산량의 30%, 내년에는 15% 정도로 피어그룹에 비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합병 관련 해칭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천연가스 해칭은 올해 생산량의 44%와 내년에는 생산량의 38%가 되어 있는데 실링 가격이 올해는 4.59불 그리고 내년에는 7.04불로 콜게이트 정도로 세팅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피어그룹에 비하면 비교적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칭 면에서는 콜게이트와의 합병이 도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